태극 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언법에 대해 논하기 전에 예언법의 성립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변화의 질을 연구하여 도형화한 선천팔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천팔계를 통해서 변화를 이해하려 했죠. 어떤 거를 연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뭐 계절을 넣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시간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왜 있었을까요? 문자로 쓰면 되지. 문자는 어렵잖아요. 또 문자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문자가 있기 전에. 문자는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해야지, 그래요. 나오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뭐, 괴에다가 뭐, 시간, 계절 다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래요. 시간을 얘기할 때는 뭐 건시다, 곤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계절을 표현할 때 또 마찬가지죠. 그런 거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문자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 선만 끄면 필요한 것은 표시할 수 있었겠죠. 그래요. 역학의 한 부분에서 변화의 질을 탐구하고자 했지요. 그래요. 변화의 형태를 살피면서 그래요. 의미를 부여했겠죠. 이 괴에다가. 오히려 변화의 질 부분만을 깊이 연구했다면 좋은 성과가 있었겠으나 엉뚱한 일들을 벌이면서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요. 무슨 말일까요? 그 변화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러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래요.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엉뚱한 짓을 벌이죠. 그래요. 그 점을 보는데 이용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퇴보하게 되는 거죠. 선천팔계는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화하는 것들의 질서를 태우의 논리에 입각하여 일반화한 것입니다. 좀 그런 게 보이죠. 태우의 논리 기준에 입각해서 분리하고 또 분리한 것들을 결합하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어지는 선, 끊어지는 선이 있잖아요. 양료, 음료라 하죠. 둘로 나누어서 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결합을 하고 예전에 설명했죠. 따라서 선천팔계에는 변화하는 특정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 체계가 간직되어 있지요. 그렇죠. 따라서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하는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선천팔계를 이용하는 행위는 엉터리이지요. 그 무엇이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속에서 도형도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면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선천팔계 딱 보면 이렇게 변화를 연구했으면 알 수 있죠. 근데 후천팔계는 또 뭔가요? 다르죠. 순서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개들이 순서를 바꿔 후천팔계를 만들어 다른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시도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다른 목적을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인식하기도 어려워지고 다른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그에 적합한 논리 체계를 만들 일이지 그 순서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이죠. 거기에다 오행이라는 별도의 논리 체계를 만들어 선천팔계에 결합하니 발전이 있을 수 없지요. 이상한 짓만 했다는 거예요.
또 오행이란 논리 체계가 있으면 또 오행대로 발전시키면 되지. 또 뭐 결합도 하고 막 그러죠. 오행이 담고 있는 상생상극의 이치는 좋은 논리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기는 합니다. 태극의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오행이 많은 인간들에게 논리 체계로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용된 데에는 상생 상극의 이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상생 상극의 이치가 담기는데 이건 쓸만한 논리 체계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분석을 할 때 구성 요소의 수는 2가지도 될 수 있고 5가지도 될 수 있고 10가지도 될 수 있는 등 복잡한 존재 수로 많아질 테니 의미가 없습니다. 뭐 꼭 5행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뭐 3행이면 어떻고 4행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꼭 5행이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존의 5행이라는 논리 체계는 논리 체계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없으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상생 상극 이런 거는 좀 쓸만하다. 쓸만한 논리 체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논리 체계는 이치에 맞게 만들어야 하며 목적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대상에 보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논리 체계는 태극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준을 정해서 분리해라. 그럼 어떤 대상을 분석할 때도 유용한 거죠.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둘로 분해하고 또 그런 분해한 것들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면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태극은 보편적 논리체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칸트식으로 답변하면 그 이유는 태극이라는 논리체계는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짧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래요. 침묵 속에서 아하 원래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서구에서는 변화의 과정에서 인식되는 양을 일반화한 수학이 발달하였지요. 변화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뭘 연구해야 되나요? 변화의 질, 변화의 성질 뭐 이런 걸 연구해야 될 것이고 성질 속에는 또 무엇이 간직되어 있나요? 양이 간직되어 있죠. 양을 연구해야 되겠죠. 양을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실용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죠. 그 양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역시 변화의 질을 탐구할 수 없으니 단지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자연과학의 탐구에 주로 이용되었지요. 변화의 질을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죠, 수학이. 그 수학이 발전하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죠. 변화의 질을 탐구하면서 이것저것 다 살펴볼 수는 다 살펴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한 분야에서는 어떤 한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죠. 물론 자연에는 변화가 있으니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지요.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다 보면 자연 속에 변화가 있죠. 그 변화를 연구할 때 수학을 도입하면 어때요? 크게 발전하겠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자연과학을 연구해도 수학이 결합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용할 수가 없죠. 그것도. 어떻게 변화한다는 걸 안다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이 결합이 돼야지 제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학은 변화의 양적 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이니 수학만으로 변화 자체를 탐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질을 설명하는 선천팔계와 수학이 결합해야 변화학이 성립되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선천팔계와 수학을 결합해서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킬 수 있잖아요. 변화학이라고. 선천팔계 54 주석이 있죠. 선천팔계의 모양을 염두에 두라는 말이 아니라 선천팔계를 있게 하는 뜻, 즉 대상에 감추어진 성질을 탐색하고 성질의 변화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를 염두에 두라는 말이다. 그렇죠. 뭐 이 모양은 꼭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모양 속에 간직된 뜻을 얻어라. 그 말이죠. 불변이
변화를 야기하니 불변 속에 변화가 있고 동일한 논리로 완전 속에 불완전이 있으면 무한 속에 유한이 있지요.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완전성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인간이 잘린 팔을 놓고 인간이라고 하지 않지요. 팔은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그렇죠. 팔이 이제 분리됐어요. 그 팔을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래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팔만 떼놓으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다리도 그러하고 내장기관도 그러합니다. 불완전한 것들이 모여서 완전을 이루니 완전 속에 불완전이 존재하고 불완전이 없으면 완전 역시 존재할 수 없지요. 팔, 다리 이런 것만 떼놓으면 불완전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완전히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있기 위해서는 불완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또 세상을 비유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불완전하다고 불만 터뜨리는 이들이 많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세상 이치가 완전은 모든 것을 갖춘다는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불완전 역시 갖추고 있어야 완전히 성립됩니다. 역으로 불완전은 완전을 성립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얘기했죠. 무한성 역시 예로 들겠습니다. 조선이 멸망하니 한반도는 일본의 한 영토가 되지요. 엄밀하게 멸망한 것, 즉 사라진 것은 국가 형태이지 국가는 아니지요. 국가 사라진 건 아니죠. 한때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였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죠. 국가가 사라졌나요? 한반도에서? 국가가 사라진 건 아니죠. 조선이라는 국가 형태가 사라지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들어선 거지요. 한반도 땅에 사는 인간들과 물적 토대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었지요. 인류가 멸종하여 국가가 사라져도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겠지요. 다른 생물들의 세계이건 무생물들의 세계이건 그렇죠. 국가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사라진 건 아니죠. 뭔가 항상 새로운 게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들은 파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사라지지만 또한 창조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무언가가 나타나지요. 그렇죠. 파멸작용, 창조작용이 따로 없죠. 파멸되는 순간 바로 무언가가 창조되죠. 즉 파멸되어 사라지는 유한한 것에 의해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이 존재하는 것이니 유한 없이는 무한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파멸되고 있죠. 근데 세상은 어떤가요? 무한하죠. 그 무한 역시 유한이 있기에 무한이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화 속에 불변이 발견되고 불완전 속에서 완전히 발견되고 유한 속에서 무한이 발견되니 절대자의 참된 속성은 불완전하고 변화하고 유한한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반도 땅에 사는 인간들 그래요. 여기 또 주석 있고 절대 불변성, 완전성, 무한성 이 주석이 있죠. 좀 설명하겠죠. 절대자의 속성은 섭리를 통해 실현된다. 절대자의 행위인 섭리작용에는 절대자의 속성이 그대로 간직된다. 절대자의 속성을 어떻게 아나요? 절대자의 속성 섭리를 통해서 아는 거죠. 섭리는 절대자의 행위니까 행위를 보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전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 땅에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식민지하에 살던 사람들 혹은 뭐 당시 조선신 출신 일본인들 이걸 얘기하는 주석이 있죠. 나중에 보기로 하고 좀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이러한 절대자의 존재로 인해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고 무질서 속에 질서가 나타나게 되어 변화하기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속성이 없으면 변화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변이고 완전하고 무한이면 이게 어떻게 변화학을 성립 가능하게 하냐?
안 변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이런 속성은 섭리로 나타나죠. 불변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섭리가 있기에 섭리에 따라서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변과 변화 속에서 절대자를 통과하는 태극신금에 있어서 변화는 권법이나 권법처럼 태극신금에 내재되어 있는 한 분야인 것이며, 그렇죠. 태극신금에 권법도 있고 권법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변화학도 있다. 예언법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연구 도중 자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중에 어떤 걸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하나를 찍어서. 인간의 인생도 인간의 속한 집단도 태의 이치에 따라 모두 변화하니, 태의 이치란 건 섭리를 가리키겠죠. 미래의 변화를 탐구하는 예언법 속에는 변화학이 씨앗으로 간직되어 있지요. 그래요. 권법도 있고 권법도 있는데 무공 안에 권법과 권법이 있으면 예언법 안에 변화학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 일제시대 때 그 시대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감정과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 할 수 있죠.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 그때 그 시절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서정주의 시에 잘 나와 있죠. 조선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일본의 국민이 되었지요. 국민의 판단 기준은 국적과 세금이 된다. 그렇죠. 국적을 받고 국적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득의 일부를 세금을 냈죠. 그거는 고대나 현대나 다 마찬가지죠. 일본 정부로부터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면 일본 국민이 된다. 그렇죠. 당시 한반도에 살면서 뭐 상업에 종사하든 농업에 종사하든 일본 국적을 얻고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면 일본 국민인 것이지요. 그 당시 이제 크게 일본인 국민은 어떤 사람들이 일본인 국민이었나요? 원래 일본 그래요. 본토에 살던 그 사람들 출신의 일본 국민, 그리고 조선인 출신 일본 국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당시 조선인 출신 일본인의 심리는 친일파로 알려진 서정주의 자화상에 잘 나와 있다. 그래요. 한번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어떤 뜻이 감춰져 있을까요? 서정적인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시를 잘 쓰는 사람이죠. 그래요. 존중받을 만해요. 친일파라 해서 한국에서는 잘 대접을 못 받지만 존중해줘야 되겠죠.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그렇게 뭐 비난받을 만한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뭐 때문에 이런 말을 썼을까? 뭐 뒤에 보면 좀 알겠지만 그 조선을 비판하는 거예요. 조선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 치하라 하지만 그래요. 그 시대에는 또 신분제도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일단 사라졌죠. 차별, 본토 국민과 조선인 출신 일본인과 차별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분제도는 없어진 거예요.
애비는 종이었다. 신분제도를 비판하는 거죠. 나아가 조선을 비판하는 거죠. 밤에 기포도 오지 않았다. 막 사람들 오듯이 대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는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조선에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그 잔재가 남아 있었겠죠. 120시간씩 일 시키고 이랬다. 노예처럼 노예제도가 실제로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집은 늘 이랬다는 거예요. 살기 힘든 곳이었다.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했으나 가난했다 이거지. 특별한 뜻이 있겠어요. 특별한 뜻이 없다는 거예요.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그래 서정주 시인이 뭐 아버지가 뭐 종이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가난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본연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 수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이거를 딱 보면 여기서 이제 조선을 비판한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가본연이 무슨 날이 어떤 행인가요? 그때 동학 농민운동이 있었죠. 조선 정부가 하도 수탈을 하니까 그래요. 폭동이 일어났죠.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비유적 표현이고 뭐 그거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였다. 그래요. 20세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건 뭘까요? 나의 열정이 나를 키웠다. 조선이 나를 키웠냐? 나의 열정으로 나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자유롭게 스스로 그냥 갔다. 조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겠죠. 세상은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는 않을란다. 무슨 말일까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 당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죠. 조선인 출신 일본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든 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 조선인은 조선인만의 국가를 세워야 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도덕적인 거야. 한국인들은 별로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도덕적인 척 하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때부터 원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뭔가 죄책감이 있는데 나는 조선이 싫다 이 말인 거죠. 결정했다 이거죠.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 거라잖아요. 그래요.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벼치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그래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시 그 시대 살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 해서 비판할 게 없다는, 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국민이 됐겠죠. 갈등은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이 한국을 세웠겠죠. 뭐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인으로 구성된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의 의지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세우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킨 거니까.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갈등 속에서 살았고 그러다가 독립을 맞았겠죠. 어떤 사람은 좀 결심을 하고 서정주 시인처럼 좀 약간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갈등 속에서 일본 국민이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서정주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